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8페이지 철골 구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철골 구조는 스틸 철이 뼈골자죠.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틸 그 철제를 보통 강제라고도 표현해. 강제. 그래서 강구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가 강구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철골 구조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장점에서 보시면 장스팬이 가능하다. 보통 스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죠. 그래서 스팬 또는 경간이라고도 하고 경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각과 교각 있죠. 그런 것도 경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보통 건축에서는 기둥과 기둥 또는 벽과 벽이 되죠. 기둥과 기둥의 중심거리, 중심간 거리를 우리가 경간, 스팬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롱 스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층 구조가 될 수 있죠. 자, 9.11 테러로 붕괴된 맨하탄에 있죠. 뉴욕의 맨하탄에 그 무역센터 건물이 철골 구조였어요. 그런데 왜 붕괴됐습니까? 단점이죠. 고열에 약하다는 문제점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료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중은 건물 전체의 무게죠. 자중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자중이 많이 나갑니다. 전체 자체 무게가. 그리고 해체가 용이하고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재료가 균질을 하죠.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죠. 그런데 소성 능력이 크다. 자, 소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소성이라 해요. 보통 탄성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 해요. 탄성인데, 이 외력을 너무 크게 가하게 되면, 외력을 제거해도 변형이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성이에요. 그러면 철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어떻게 늘어나면 균열 가죠. 그냥 탁 깨지죠. 균열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 능력이 바로 철이 소성 능력이 크죠.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소성 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성이 크다. 인성은 이겁니다. 변형은 발생이 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보통 인성이라 해요. 인성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철은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보시면 다장가들 이렇게 철을 만들 때 있죠. 벌겋게 달궜다가 물에 푹 넣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냉수 같은 데 넣어서 급냉시켜서 하는 걸 보통 큰 층이라고 하는데 보통 당금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금질을 하게 되면 강도가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금질만 하면 강도만 증가됐지 인성은 아니죠. 변형은 우리가 변이 생겨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어떤 변형은 발생돼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템퍼링을 합니다. 다시 200에서 600도씨 정도 열 처리해서 이제 공기 중에 서서히 냉각시키는 템퍼링을 합니다. 먼저 당금질을 하고 나서 당금질을 하면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템퍼링을 해서 인성을 좋게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급냉시켰다가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이 크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짧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공기 단축할 때 바로 이 철골 구조를 많이 짓고 있죠. 빨리 지을 때. 그리고 이제 시공 정밀도가 높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장점상 얘는 겨울철 공사도 할 수 있죠.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자, 이 겨울철 공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이런 우리가 장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고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온도가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로 설계시는 내화 구조 이제 설계시 내화 피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화 피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부재 크기 비해서 이제 고가 비용은 좀 비싸죠. 자, 그리고 접합점에서 일치화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치화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용접 접합 가능하고 바로 리벳이나 뭐 볼트나 이런 고력 볼트나 이런 것들은 이 접합부 일치화가 어렵죠. 그리고 부재가 3장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이 생길 수 있죠. 자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자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압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굴절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것이 자굴입니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와 같은 힘재에서는 단면이 작음으로 강성이 작아질 수 있죠. 보통 단면이 커야지만 보통 단면 2차 모멘트 그래서 강성이 잘 휘지 않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면이 작아지면 잘 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죠. 30cm 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프라스차. 자, 단면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휘죠. 그런데 딱 세워 가지고 할 때 잘 안 휘잖아요. 그럼 단면이 커지면요. 보통 이런 처짐이 이런 데 강해질 수 있다. 강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재는 녹슬기가 쉽죠. 그래서 녹막이 도료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0페이지 보면 강간이 나오죠. 자, 강간은 파이프형 구조를 강간이라 하죠. 강간은. 강간은 뭐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 있죠. 이렇게 된 거. 쏘금 빈 형태. 이런 것이 강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원형 강간이고, 뭐 각형 강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각형 강간보다 원형 강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험해 봤는데, 각형이 좋습니다. 각형보다는 원형이 좋습니다. 이런 형태. 이것이 각형 강간, 이 원형 강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강간을 보시면 저런 데 많이 사용됐죠. KTX 역사했을 때 큰 공간 만들 때 이럴 때 이 원형 강간 쪽을 많이 씁니다.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강간 구조가 되면 단면이 폐쇄형이잖아. 보통 동그랗거나 네모죠. 폐쇄형 단면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작용하나 힘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작용되나 똑같다는 겁니다. 둥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굴에 대해 유리합니다. 일반 형광보다 자굴이 덜 생겨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형 구조되니까 힘 강성이 강하죠. 그리고 비틀리지 않죠. 그래서 비틀린 강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형광에 비해서 살 두께가 얇아도 돼요. 그래서 전체 중량을 경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6, 7, 8번이에요. 접합위험이 복잡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겁니다. 자, 이런데 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부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재, 이렇게 나가는 부재가 있다가 여기 이 부분에 접합이 어렵겠죠. 용접을 해야 되는데 또 파이프형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단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만나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선형부전에 딱딱 만나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둥근 형태가 되니까 이 절단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7번 이연 및 강끝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렵다는 것은 형광하고 비교했을 때 의미하는 겁니다.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4번에 형광이 나오겠죠. 형광. 자, 형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병강제를 총칭해서 형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H 형태도 있고, 뭐 I 형태도 있고, 뭐 디귿 형광도 있고 이런 거 많겠죠.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형광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광의 표시법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H 형광의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H 형광에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칭합니다. 프렌지. 자, 이렇게 해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이것이 프렌지고, 그리고 수직재를 웨버라고 칭합니다. 이 부분이 웨버예요. 웨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형광을 표시했을 때 형광의 이 높이를 A라고 표기하자는 겁니다. A. 그리고 형광의 폭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직부재 두께, 웨버 두께를 T1, 그리고 수직부재 두께를, 수평부재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형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형광의 명칭을 가장 먼저 써야 돼. H 형광이면 H를 쓰는 것이고, I 형광이면 I를 쓰면 됩니다. I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형광의 높이를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의 폭 B, 그리고 수직부재 두께 T1, 그 다음에 수평부재 두께 T2, 이런 순으로 나타내는 수직, 수평, 수직부재 두께, 수평부재 두께 순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 형광 다시 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9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프렌지 두께가 얼마다? 9mm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프렌지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웨버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써놓고 다음 형광의 H 형광의 표시법이다. 다음 주 프렌지 두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5번에 110페이지 강제 재질 표시가 나오죠. SS. 자, 스틸 스트레이 약자 SS를 쓰게 됩니다.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1번이 나왔었습니다. 용접 구조형 아병 강제는 SM이죠. 그리고 건축 구조형 아병 강제가 SN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TMC 나오죠. 자, 옛날은 뭐 TMCP 강까지 쓰는데 지금은 프로세스의 P는 뺍니다. 스몰 메카니컬 컨트롤에 보통 TMC만 써서 제어 열처리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어 열처리 강이 도입된 것은 이것 때문이죠. 보통 강제는 보통 철제는 철은 보통 탄소 당량,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탄소 당량 함유량이 높아지면 강도는 커지지만 용접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는데 강도는 커야 되고 그런데 용접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강제를 만들기 위해서 TMC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용접을 할 때 이 TMC 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SMA 나오죠. SM이 용접 구조형 아병 강제죠. 그다가 A가 붙으면 자, 기후 중에 대기죠. 대기의 약자 A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MA는 자, 바로 용접 구조형 내후성 아병 강제를
SMA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SS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뒤에 수치가 275다. 자, 그럼 이 뒤에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가 275 뉴턴 per 제곱미리, 바로 27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SS 275인데, 자, 여기서 이제 두께가, 여기서 16mm짜리가 있다 가정합시다. 두께가 이제 16mm짜리가 있고, 자, 두께가 더 두꺼운 게겠죠? 40mm짜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항복 강도, SS 275지만, 16mm짜리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275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275가 안 나오는 게 도로 떨어집니다. 265나 245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는 이렇게 항복 강도 도로 떨어져요. 기억하십시오. 도로 떨어져 두꺼워지면.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열 처리해서 냉각시키면서 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께가 얇으면 일시에 냉각이 될 수 있지만 두께가 두꺼우면 냉각이 안에는 열이 잔류 응력이 남았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집니다. 두꺼워지면. 그래서 명심하세요. 같은 강제에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도로 강도가 떨어져요.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 보면 됩니다. 자기에서 가장 적당한 몸무게일 때, 맞죠? 그때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자꾸 집에서 먹고 자꾸 살 찌어 놓으면 약해지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무리만 줘서 관절에 무리가 되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도로 강도는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112페이지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접합. 자, 그러면 철골 구조의 이제 접합적인 측면은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죠. 접합적인 측면은 첫 번째 리벳 접합이 있죠. 리벳 접합. 가위 같은 게 리벳 접합이다 보면 돼. 자, 건축물도 옛날에는 리벳 접합을 했었습니다. 보통 80년도에 다 리벳 접합 했습니다. 고력 볼트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리벳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볼트 접합 있죠. 볼트는 일반 해도 되고, 일반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일반 볼트 접합 또는 그냥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죠. 장자를 넣는 분도 있고 빼는 분도 있어요.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용접 접합에서 크게 자, 이 접합법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접합법은 바로 용접입니다. 용접이 가장 중요해요.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얘가 넘버 2입니다. 얘들은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벳 접합은, 자, 이거죠. 이 두 가지 접합은 전단 접합이에요. 얘들은. 리벳이나 볼트 구멍을 뚫어서 끼워서 해야 되면 전단 접합이라서 리벳이나 볼트가 전단 파괴되도록 접합하는 방법이에요. 전단 접합입니다. 자, 그리고 리벳 접합은 요거는 접합부 검사가 용이해요. 접합부 검사가 용이한 것이 리벳 접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크죠. 자, 현장에서 리벳을 가열해서 햄마로 두들겨서 만들다 보니까 소음이 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볼트 접합은 이거는 가설 건축물에 사용해요. 가설 건축물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 건축물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는 것이 바로 가설 건축물이죠. 일정 기간 있다가 없어지는 게 가설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볼트 접합은 너트 풀림이 있기 때문에 영구 건축물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주요 구조부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이 유일하게 얘가 부재 간의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되는 마찰 접합이에요. 얘는 전단 접합이 하는 마찰 접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입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다 이거 현장에서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접은 공장에서 우리가 용접 접합을 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용접 접합할 때 이 기둥과 보입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을 공장에서 용접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하는 겁니다. 고장력 볼트. 그러면 이거는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나 보와 보, 이어서 보는 큰 보를 뜻합니다. 작은 보가 아니에요. 큰 보. 그래서 기둥과 기둥이나 보와의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 접합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걸 리벳을 썼다. 현재는 이 고장력 볼트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가설 건축물 같은 데만 써요. 그러면 현장에서 구조물을 지을 땐 이 두 가지 가지고 거의 다 한다라고 보면 된다. 기둥과 보는 공장에서 용접을 해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이 고장력 현장에서 기둥 보를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용접 접합의 경우는 유일하게 구멍 뚫기를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리벳이나 일반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실 거 봅니다.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 접합들은 이 볼트 리벳 관련해 고장력 볼트와 관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다 리벳이나 볼트를 끼워 가지고 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재축 재축에다가 내가 볼트나 리벳을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끼워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 이제 보시면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나오죠. 리벳 배치든 볼트 배치든 같아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저거부터 먼저 봅니다. 3번의 게이지 라인. 이 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이것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게이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게이지 라인입니다. 3번이 되는 거네. 게이지 라인. 볼트나 리벳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의 거리 있죠? 이것이 게이지가 되는, 이게 4번 게이지예요. 이 게이지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피치 나오죠? 게이지 라인에서 리벳 중심선, 볼트 중심선. 이것이 바로 피치가 되겠죠? 이게 1번입니다. 게이지 라인상의 볼트 중심, 리벳이나 볼트 중심 간 간격, 이게 1번 피치입니다. 피치.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연단거리 나오죠. 접합 부재의 단부에 배치된 리벳과 이 절단부과의 거리, 요거죠. 요것이 바로 2번의 연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리어런스하고 그립이 5번, 6번 나오죠. 요 개념은
이런 경우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수평부재고 여기 형광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접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 리벳이나 볼트를 구멍을 뚫어서 체결이나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자 여기에서 이 리벳이나 볼트에서 이 수직 부재면과 이 여유거리죠. 이것이 바로 5번의 클리어런스가 되는 겁니다. 수직 부재면과의 여유거리입니다. 작업 여유거리. 그리고 자 리벳이나 볼트수로 접합해서 총판의 두께 이것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6번 그립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나 고장력 볼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뚫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체결해야 되죠. 그러면 이 총판의 두께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네. 그러면 이 그립은 얼마인가 하면 직경, 리벳이나 볼트 직경의 5배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피치가 한번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페이지 114페이지 하단에 고력 볼트 접합이 나옵니다. 고장력 볼트라고 해도 되고 자 이 고력 볼트는 우리가 유일하게 마찰 접합이 이렇게 했죠. 부재 간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마찰 접합법이 바로 고력 볼트가 됩니다. 고장력 볼트도 되고 또는 고력 볼트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만 그래서 표현을 해드릴게 전체 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자 그럼 이 두 부지 하나만 프렌치 한 부분만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판을 양쪽에 이렇게 대 가지고 철판을 강판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제 고장력 볼트를 넣고 와셔 넣어 가지고 이제 임팩트 렌치로 꽉 조아 줍니다. 강력하게 조는 거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와셔는 머리하고 양쪽에 하나씩 넣어 가지고 이걸 렌치로 빡 조입니다. 꽉 조게 됩니다. 장력으로 기계로 조죠. 그래서 임팩트 렌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임팩트 렌치 해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그죠? 자동차 타이어 갔을 때 쪼는 거 있죠? 그런 기계가 임팩트 렌치입니다. 렌치로 빡 조입니다. 그럼 강력하게 조아 놓으면 자, 이 부재 간에 뭐가 생긴다? 여기에 마찰력이 생겨 여기. 부재 간에 이 마찰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게 여기 마찰력. 이 마찰력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고장력 볼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고력 볼트의 특징 나오죠. 자, 접합부 강성이 높아서 수직 방향의 접합부 변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한다? 바로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이 적으므로 반복 응력에 강해요. 그래서 피로 강도가 반복 횟수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피로 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한 조임은 너트 풀림이었고 접합 판재 유효담의 하중이 적게 되는데 자, 보통 리벳이나 볼트는 이 볼트나 리벳의 하중이 집중이 되는데 얘들은 이 넓은 판을 통해서 분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중이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설비가 뭐 토크 렌치는 이런 것이 토크 렌치 사람 힘으로 쪼는 거예요. 갈 때는 그냥 가고 당길 때 딱 좋아지는 거죠. 이게 토크 렌치고 임팩트 렌치는 기계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넣어가지고 이제 드럭드럭 쪼는 겁니다.
기계 방아쇠만 잡아 당기면 쪼아지는 거죠. 그것이 임팩트 렌치입니다. 간단했고 소음이 적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 절약이나 이제 공기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찰 접합에서 이제 고장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하나에 너트 하나, 와셔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와셔가 두 개인 거는 볼트 머리 쪽에 하나 넣고 와셔 너트 쪽에 와셔를 하나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기본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115페이지 보시면 볼트 조임에서 그 1번 있죠? 와시를 하나씩 넣고 너트를 조아주면 되는데 그거 나오죠? 다만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이 특수 고장력 볼트일 때는 너트 측에 와시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 사진에 보면 이게 와시 하나짜리입니다. 이게 특수 고장력 볼트,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러 갔는데 와시를 보통 두 개 주거든요. 근데 하나 주는 것은 특수 고장력 볼트,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너트 쪽에만 와셔를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2번에, 자, 이제 볼트 조임의 검사에 사용하는 기기에, 자, 이게 뭐 토크 렌치나, 저거 있죠. 우리가 이제 충격기의 정밀도가 나오면 3포를 기억하시면 돼. 정밀도.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로 옛날 삼성 정밀이 있었죠. 자주 보이죠. K9 그 만든 옛날 하나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 끼움에서 본조임까지는 같은 날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볼트 끼움을 하고 나서 1차 조임을 합니다. 1차 조임을 하고 나서 본 조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조임하고 뭐 하루 정도 안정화를 거쳐서 본 조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 좋을 때 이틀에 걸쳐서 안 쪼그죠. 금방 다 쪼그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마찰을 병용할 때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 시공하는 게 원칙. 항상 이겁니다. 볼트 조임이 먼저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용접을 먼저 하고 나서 볼트 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예외는 있잖아요. 항상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외적으로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설계 방식에 따라 있습니다. 그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응력 분담을 고장력 볼트에게 일정 부분 응력을 분담시켜 줍니다. 보통은 용접 접합과 고장력 볼트를 병용하면 용접이 전체 응력을 분담하는 걸 기본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임 검사와 관련된 것은 뭐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10호로 넘어서 조이신 것은 볼트를 교체하고 절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6페이지 용접 접합이 나오죠. 용접. 자, 용접 접합에서 보시면 특징이 나옵니다. 자, 유일하게 일체성과 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용접 접합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수밀성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구멍 뚫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일하게 구멍 뚫기를 안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용접이죠. 그래서 단면 결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리벳이나 우리가 일반 볼트나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할 때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단면 결손이 발생되니까 강제가
재료가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그래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용접접합만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접합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죠. 용접은. 그런데 리벳이나 볼트나 고장력 볼트 접합의 경우는 자, 총판의 두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직경의 5배 이하의 두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단점입니다. 용접 접합의 단점에 해당이 돼요. 자,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공의 양부, 결과적 품질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보 용접공하고 베테랑 용접공의 용접 기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유광 검사로 가지고 용접 결함은 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이나 자분 탐상법이나 침투 탐상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결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뭐 내부 결함에는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데, 특히 판독 능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법이 어렵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같이 뭐 초음파 본다고 똑같이 판독하는 건 아니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응접지 중에 좀 민감합니다. 특히 용접부가 약간 치성 성향을 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열을 가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보통 강제는 이거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금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도 했습니까? 템퍼링도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를 제작했는데, 현장에서 용접할 때 열을 가해서 바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용접부가 치성 약간 파괴성에 조금 띕니다. 용접부가. 그래서 응력 집중이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접 형식상 분류해서 이제 그루브 용접이나 모살 용접, 일정한 각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모살 용접이고, 두 부재를 맞대어서 하는 것이 그루브 용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루브 용접은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루브 용접을 맞대기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루브 맞댄 용접 또는 이걸 맞대기, 두 부재를 맞대어서 용접한다 해서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부재를 맞대면 바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홈을 만들어야 돼요. 채워 넣기 해서 우리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다시피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것을 홈을 그루브라고 해요. 그루브 홈을 만들어야 되죠. 계산.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한 홈을 그루브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때 그루브의 밑부분 있죠. 이것을 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 이 두 부재의 간격, 이걸 루트 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밑에다가 자, 받치는 루트 뒷면에 받치는 판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뒷댐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뒷댐제. 그래서 117페이지 보면 뒷댐제죠. 맞대기 용접에서 용융 금속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뒷댐제라고 합니다. 자, 뒷댐제를 갖다 설치하고 용착 금속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여기에서 이까지 두께를 유효 목두께라고 칭하는 겁니다. 유효 목두께. 자, 이 유효 목두께의 경우는 자, 이 판 두께가, 모재 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 두께를 유효 목두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보강 살붙임을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보강 살붙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판 두께, 모재 두께의 10%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판 두께의 10% 이하, 10분의 1 해놨죠? 10% 이하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살 용접이라는 것은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용접하는 게 모살 용접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직각 형태가 많겠죠? 그러면 여기 부재, 이 두 부재, 이 부분에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모서리 살붙이는 용접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별력 용접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뭐 그 3번에 절단 및 개성 가공, 그루브 가공 있죠. 이 부분은 뭐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아직은 우리 시험에 내긴 좀 그렇습니다. 시방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18배 그 용접 결함 종류죠. 여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접 결함 종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